과학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뉴스는 잠시 뒤 3시부터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금부터 45분 동안은 차기 대통령 후보의 과학 관련 정책 구상과 비전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YTN 사이언스가 공동 주최로 마련한 대선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 토론회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안철수 후보께서 구상하시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 공약에 대한 비전과 의견을 과학기술인 및 일반 국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안철수 대선 후보님을 비롯한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패널 여러분,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민년 새해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기조연설과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님 그리고 좌장과 패널 여러분은 단상으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님의 기조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하기 전에 가졌던 의문이 왜 대통령 후보가 공약, 국민과의 약속을 한 거를 대통령이 되면 어길까? 제가 정치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원래 사람이 가진 생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진 원칙,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선에 나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작성한 그런 과학 정책을 읽습니다. 발표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건 다 잊어버리고 원래 본인의 생각, 원래 본인이 가졌던 우선순위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평소에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 과학기술 공약 아무리 외쳐봤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건 실행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인 여러분께서 정말 어떤 후보가 과학기술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잘 살펴봐 주시면 아마 선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말씀부터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값진 토론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호랑이 띠입니다. 제가 호랑이 띠입니다. 호랑이가 원래 잡기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이민년 호랑이 띠는 코로나19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모두 다 물리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호랑이띠의 사람이니까 거기에 앞장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우리 내부만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부에서 서로를 보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요동을 칩니다. 저는 1, 2년 내에 세계의 지도가 권력 지형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권력 지형을 크게 바뀌는 세 가지 힘, 3대 트렌드, 이건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어디 책 보고 한 건 아니고요. 3대 트렌드가 뭘까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미국과 중국의 신패권 전쟁, 즉 신냉전, 그리고 5년 정도 있으면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마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신냉전의 본질은 뭐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 패권이 아니라 과학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신문 일면에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이 가진 의미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 아니겠습니까? 즉, 지금 이 시대는 과학기술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국가 지도자는 그 맨 앞에서 사령관 노릇을 해야 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반대편에는 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아시다시피 칭화대 화학공학과 케미컬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중국몽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과학기술 중국몽이죠. 중국이 가진 모든 인력과 자원을 과학기술에 쏟아서 과학기술 패권 국가가 되겠다. 그 야심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끼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존 전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미국과 중국 싸움이 정말로 만만치 않은 게 아시겠습니다만 갈수록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빨리 좁아집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특허 출원한 건수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공지능 특허 1위 중국이더라고요. 블록체인 특허 1위 중국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성공하지도 못했던 달 뒷면에다가 우주선을 착륙시키고 화성에도 보내고, 그 다음 아마 올해 상반기인지 언젠지 그 천궁 우주 정류장을 쏘아 올립니다. 지금 지구 궤도상에 우주 정거장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미국 혼자의 힘이 아니라 아마 16개국 정도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서 쏘아 올린 건데요. 중국은 완전 독자적인 자기만의 기술로 그 나라 혼자서 올해 이제 쏘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미국과 중국의 우주 항공 산업의 실력 격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이렇게 중요할 때 열리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선 화두가 이러한 미중 과학기술 패권 전쟁 하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그리고 또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에 대한 것, 그것이 화두가 되면 전 국민이 거기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게 되면 그러면 다음 정부가 그 일을 하는데 추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기회이자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오는 거는 녹취록뿐이고, 그것도 뭐 짧은 게 아니라 70분짜리 뭐 이런 식으로 녹취록 공방, 과거 발목 잡기 이런 것만 일어나는 거죠. 정책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40여일 남았습니다. 40일 조금 더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만이라도 저는 이제 곧 TV 토론도 열린다고 하니까 남들이 뭐 과거를 이야기할 때 저는 미래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남들이 무슨 과거 발목 잡기 뭐 이런 걸 할 때도 저는 미래 먹거리 이야기할 그럴 생각입니다. 많이 써왔는데 그냥 혼자서 막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 뭔가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관, 2차가 전기, 3차가 IT 기술. 그럼 4차는 도대체 뭔가? 저는 4차는 저 나름대로의 정의는 융합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 1, 2, 3차는 한 가지 기술이 발달해서 전 산업을 발전을 시켰다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인공지능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나노 기술이라든지 모든 분야의 기술들이 동시에 발전하면서 이들끼리 서로 융합하는 그런 시대, 바로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 아니겠습니까? 원래 굉장히 약하던 mRNA를 그대로 쓸 수는 없었는데 나노 테크놀로지 과학자들이 쓰던 리피드 나노 파티클을 거기에다가 덮어 씌워서 안정성을 유지시킨 게 바로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이니까 사실 이거야말로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나노 테크놀로지 간의 융합혁명의 결정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까? 융합이 인류를 살린 겁니다. 그게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지는 의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1년 반쯤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독일에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 80여 개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헤드쿼터가 뮌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뮌헨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인더스트리 4.0,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인더스트리 4.0의 대표적인 지멘스 공장이 있다고 해서 이제 거기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막 페인트 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쩡하게 깨끗한 공장인데 왜 페인트 칠을 하냐고 하니까 일주일 후에 메르켈 총리가 온답니다. 그래서 야, 독일도 한국하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거기를 봤습니다. 봤더니 축구장 몇 배가 되는 엄청나게 거대한 그 공장에서 사람은 별로 보이지가 않고요. 제작하는 그 장소에는 로봇이 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로봇이 IoT에다가 맞물려 가지고 필요한 부품들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생기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근데 그걸 대비하는 게 사실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만약에 그 무인 자동차가 일상화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차 안에 앉아서 출근을 하는데 운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도 자동차 유리창 3면이 LCD 화면으로 바뀔 테고요. 거기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에듀케이션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이 생길 겁니다. 즉 아마도 콘텐츠 산업 수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 하는 만큼, 뭐 평균 1시간 걸린다고 치면 하루 2시간씩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그 산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러면 미리 그런 인력들을 교육시켜서 키우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10년 후에 나올 그런 세상을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미래학자들과 함께 또 과학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필요한 인프라들을 만들고 법률을 개정하고 그리고 또 인재들을 키우는 교육 개혁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시간이 조금. 예,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하실 내용들이 많으셔서요. 그냥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과학기술인과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패널 토론 진행 순서입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은 박순애 서울대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과학기술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후보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안철수 대선 후보님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말씀 길게 못 드려서 제한된 시간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바쁘신 와중에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과 현장 여러분의 같이 함께 해주신 과학기술 전문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님의 모두 말씀을 함께 들었고 남은 한 30여 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와 함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토론 진행에 앞서서 먼저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별 과학기술인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한민구 원장님 70대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50대 과학기술인을 대표해서 바른과학기술 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한원미 상임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40대를 대표해서 SBS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30대 과학기술을 대표해서 한국화학연구원의 김혜진 서민연구원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대를 대표해서 포항공과대학교의 최지훈 대학원 총학생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오늘 토론회 진행 안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세대를 대표해서 현장 패널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안철수 후보님의 답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라면 오늘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께 한 두어 질문을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과의 그 사전 토론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고요. 오늘 패널 분들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함께 질문을 해주실 테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민구입니다. 먼저 제가 70대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참 기쁘고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먼저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건 제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저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민들의 인식을 알기 위해서 1000여 명한테 앙케이트 돌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과학기술자를 한번 대보자. 한 명씩 했는데 뭐 우장춘 박사라든지 벤자민 리 이렇게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께서 5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고 우리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국민적 인식이 높다. 그렇지만 제가 지지인다 아니냐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단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 미국은 핵심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대통령 자체가 저도 TV에서 봤지만 실리콘 웨이퍼를 흔들면서 미국의 기술 패권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의 명운이 거친 건데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가의 생사가 달려있고 대전환의 시대인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특히 앞으로 관심 있는 게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는 기본이고 AI, 뭐 배터리 모든 게 지금 걸려 있고 지난 10년 동안에 보지 못한 새로운 형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말만 많이 했지 지금도 며칠 전에 보면 하이닉스가 용인에다 공장 짓는 게 착공식도 못했어요. 그 여러 가지 분쟁 때문에 삼성전자도 공장을 짓는데 고압선을 지하로 묻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그 님비 이런 건데 오라고 그럴 땐 그러고 그리고 대기업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거의 안 합니다. 대기업은 그 지원이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 결국 대기업 중소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패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고 중국은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이미 중국이 거의 다 잠식을 하고 있고 우리는 밀려나는 형국인데 우리 안 후보님께서 초족차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핵심 전략 기술을 확보하려면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첨단 뭐 전략 기술 육성법을 만들자.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대기업 지원이라고 또 비난받을 수 있지만 이게 대기업 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초격차를 유지하고 이러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국가적인 명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대답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 대답을 우선 드리려면 제 제1호 공약 555 공약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저 인사말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더 중요한 말씀들, 더 기본적인 말씀들을 하다가 설명을 못 드려서요. 지금 기회에 짧게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30년 이상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한마디로 초격차 과학기술이라는 겁니다. 즉 1등과 2등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추월당할 수 있지만 1등과 2등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러면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비결이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수출의 지금 현재 20%, 5분의 1을 반도체가 차지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떠오른 생각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러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5개 분야의 초격차 과학 기술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5개의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경제 5대 강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그런 선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그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555 전략입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야를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도 물론 투자를 해야 됩니다만 초격차 과학기술로 만들 때 가장 가능한 것이 지금 현재 세계 1위 그룹에 속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초격차 1등까지는 못 간 그런 분야들을 먼저 찾아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보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우선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세컨더리 배터리, 원전, 그리고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만 우리도 뒤늦지 않게 시작했던 수소산업, 그 다음에 사실은 기술력이 좀 뒤처지긴 합니다만 워낙 시장이 크고 가능성이 많은 바이오 산업 쪽, 그 다음에 또 과학기술은 아니지만 컨텐츠 산업도 사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전체 메모리 사업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스템 반도체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미 뭐 엔비디아라든지 인텔 같은 데서 장악을 하고 있는 분야는 AMD 같은 데가 장악하고 있으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조그맣게라도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AI 반도체 분야. 그리고 또 그 분야는 패블리스 벤처 기업으로 만들어서 그걸 파운드리에다가 넘겨서 생산을 하면 되니까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수조 원의 투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야들에 집중을 해서 이제 육성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그럼 어떻게 육성을 할 건가? 실행 계획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이제 그 사람에게 맡기고요. 그 다음 청와대에는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을 둘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인재 육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연구원 숫자가 민간, 공공 다 합쳐서 대략적으로 보면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100만 명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수도권의 학생들, 학과들 규제하고 저는 이런 게 오히려 필요 없다기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분야에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한 관리 시스템 자체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 R&D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성공률이 98%라는 게 사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아마 일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할 겁니다. 우리나라 R&D 투자해서 성공이 98%라면 아우 그게 좋은 일이지 왜 절망적이냐 그럴 텐데, 사실 성공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는 될 수 있는 프로젝트만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누구도 못 만든 거를 새로 만들려고 도전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 뭐 결과입니다만 노벨상도 못 받게 되고 그게 제대로 된 산업과도 연결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 모두가 사실은 결과 위주의 감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결과를 보고 성공하면 계속 연구비를 대주고 결과에서 실패하면 연구비를 끊어버리다 보니까 자꾸만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것 자체를 완전히 감사 위주의 그 감사로 이렇게 감사가 아니라 과정 위주의 감사로 바꾼다면, 과정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실패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0.1%의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길 테고요. 999명이 실패해도 한 명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규제 철폐인데요. 이것도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보수 진영에는 무조건 규제 철폐, 그 다음에 또 반대 진영에서는 무조건 규제 강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규제라는 걸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규제는 더 촘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술이 바이오 쪽에 워낙 빨리 발달해서요. 이제는 뭐 크리스퍼 같은 것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한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생길지 사실 저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 규제들을 필요한 규제들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신에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들을 없애는, 특히 파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없애는, 보통 네거티브 하면 나쁘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규제에 한해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하지 마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것도 해도 좋다.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필요한데, 지금까지 대통령들마다 나와서 규제 없애겠다고 해도 규제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책임을 지는, 예를 들면 규제 혁신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사회자가 진행을 잘하는 것은 시간을 맞추는 건데요. 오늘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시간이 0이 되면 현재 생방송은 끝나는 상황이라서 가급적 첫 라운드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1분 이내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답변은 몇 분 내에 하면 됩니까? 한 2, 3분 정도 해주시면 2, 3분 첫 번째는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과실현 한은미 상임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단체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현 상임대표 한은미입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과학기술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한 6년 넘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에서 지역과 인프라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자립성장 기반 마련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은 어떤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너무나 더딘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는 의사, 또 기업인, 또 교수, 또 중앙 정치인으로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국민들이 거의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반대로 소외계층이랄지 지역에 대한 그런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약화시켜서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 그리고 지방대 위기가 닥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지역 산업의 인재 유출로 될 것이고 결국은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연구 개발의 수월성 유지와 그리고 지역 발전 균형이라는 그 상충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 좀 실제적이고 좀 효율적인 그러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지역 연구 개발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역 균형 발전론자입니다. 그게 제 철학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한가? 핵심은 지방정부가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재정권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공기관을 내려보냈습니다. 그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습니까? 전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대로 된 민간 기업을 지자체가 유치를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졸업생들이 거기에 취직을 하게 되고 그 지역 경제가 발전이 되고 이게 선순환된다고 봅니다. 참 좋은 애가 그거 같아요. 아마존 다 아실 겁니다.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본사가 이제 비좁아서 제2 아마존 본사를 만들려고 공모를 했죠. 그랬더니 미국의 거의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주가 이제 응모를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버지니아 주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 사진 보니까 거의 다 지어 가더라고요, 이제. 근데 벌써 거기는 기대감 때문인지 그 지역 경제는 이미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벌써. 근데 왜 버지니아 주를 택했는가? 그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몇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세부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공유지를 10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법인세를 10몇 년간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꼭 필요한 분야의 인력들이 있으면 버지니아 테크부터 해서 좋은 대학들 많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아마존에서 필요한 인력들만 양성하는 특수 과정을 설립을 해서라도 필요한 인재들을 그냥 맞춤형으로 공급해 주겠다. 이런 조건들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한국에서 지자체가 그걸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권한이 법적인 권한도 재정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음 정부에서는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이 법률적인 권한과 재정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만큼? 민간 기업을 스스로 자생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겁니다. 지자체들 간에 서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경쟁이 일어날 텐데요. 이게 바로 제 제1호 공약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제일 중점을 둔 것은 초격차 과학기술 5개 이상 분야를 키우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각 지자체마다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아마도 최소한 하나 정도는 그렇게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아 참, 하나 빼먹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자체의 법적인 권한, 또 그 재정권뿐만 아니라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광역 경제권이라는 거는 사회학자분들이 그러십니다. 대강 한 인구가 500만 명 정도가 되면 자생적으로 이 경제가 발전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경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실험에 옮기는 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지금 부산 350만, 경남 350만, 그 울산이 한 110만 해서 전체를 합하면 한 8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하나의 그 광역 경제권으로 만들고, 그 광역 경제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대 그 초격차 과학기술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또 뭐 예를 들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가 또 하나의 그런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서 또 좋은 조건으로 경쟁하겠죠. 대구와 경북이 합쳐서 또 경쟁하겠죠. 충청권이 모여서 하겠죠. 그런 식으로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중된 일극화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 골고루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균형 발전이 되는, 저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 가서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독일 인구가 아시다시피 8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인구 합한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독일에서 가장 큰 도시 하면 다 아시다시피 수도인 베를린이지 않습니까? 베를린 인구가 그러면 8천만 명이면 베를린 인구는 서울보다 많겠지 하고 뒤져봤습니다. 350만 명입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제가 있었던 뮌헨이거든요. 150만 명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넓은 그 독일 땅에 곳곳에 정말로 좋은 일자리와 좋은 대학과 좋은 문화 시설들이 다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서 자기 고향에 있는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에 있는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서 자기 친구, 친척들과 함께 평화롭게 생을 사는 겁니다. 저도 부산 사람이라 서울에 올라온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부산 생각하면 제가 떠나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사람이 원래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의 방법은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게 법적인 권한과 재정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유치하는 그 기업은 제1호 공약에 따른 초격차 과학기술을 지닌 그런 기업들을 경쟁적으로 서로 유치하게 되면 모든 이 광역 경제권들이 발전할 수 있다. 그게 제가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림입니다.